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점벽해라는 사자성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뽕나무 맛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 일이 변화가 크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40년 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이 말을 실감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실감했다기보다는 동창들이 저를 보고 실감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지난 40년간의 제 노력은 보려하지 않고 달라진 저를 시기 질투하는데 바쁜 동창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동창들이야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도를 넘는 행동까지 유하게 넘어가 줄 만큼 제가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저를 대신해 복수 아닌 복수를 해준 사람이 있었지 뭐예요. 그럼 지금부터 40년 만에 참석했던 동창회에서 벌어졌던 일을 전해드릴게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입 하나를 줄이자고 자식을 먼 친척집에 보낼 정도로요. 5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던 저는 8살이 되던 해 가족을 떠나 촌수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먼 친척집에 수양딸로 보내졌어요. 말이 수양딸이지 식모나 다를 바 없었죠. 그 집으로 가기 전날 막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좋겠다. 그 집에 가면 쌀밥도 먹을 수 있다며? 나도 언니랑 같이 가면 안 돼? 언니가 나 좀 데려가겠다고 해봐. 응? 철없는 동생은 그 집에 가면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제가 부러웠던 건지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고 졸라댔어요. 그럼 넌 쌀밥만 주면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아도 돼? 언니들이랑 오빠들 못 보고 사는데 그래도 돼? 제 무릎에 동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배를 골아도 가족을 떠나서 살고 싶지는 않았던 탓이었죠. 네, 사실 저도 동생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삼시세끼 쌀밥을 준다고 해도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순순히 집을 떠나 친척집으로 가기로 한 건 제가 가야 언니, 오빠와 동생이 제 몫까지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나만 참으면 내 형제들이 지금보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친척집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분명히 수양딸로 받아준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식모나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 집에는 몸이 약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그 애를 보살피는 일을 맡았어요. 물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도 해야 했지만요. 제 또래의 여자아이는 저를 친척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집에서 부리는 식모 중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예, 명전아 이리 좀 와봐. 내가 아까 해놓으라는 숙제는 다 했니? 너 저번처럼 대충 하면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너 내다 버리라고 할 거다? 너 같은 걸 먹여주고 재워주고 게다가 학교까지 보내주는데 너도 은혜는 갚아야 할 거 아니니? 어린 기집애가 어찌나 영악하고 못되게 구는지 몰라요. 그 집 주인 내외보다도 더 주인 행세를 하는 통에 아주 눈꼴 싫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집주인 내외는 자기 딸한테 숙자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늘 공주라고 부르면서 엄청 받들어 모셨어요. 그러니 점점 더 버르장머리가 나빠지는 건 당연했죠. 그 집에서 저를 사람 취급을 해주었던 건 그 집 맏아들인 정수 오빠뿐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정수 오빠의 친모는 오빠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안주인은 후처인 거였죠. 후처가 집에 들어와 아들 하나랑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은 공부는 뒷전이고 못된 짓만 일삼는 망난이었고 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몸이 약했어요. 의사 말로는 15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해서 온 가족이 그 아이 비위를 맞추며 모든 편의를 봐주고 있었어요. 몸이 약한 탓에 의사는 학교에 다니는 것도 만료했지만 곁에 돌봐줄 아이를 붙이는 조건으로 진학을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안주인은 툭하면 저를 불러 엄포를 놓듯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잘 들어라. 우리 숙자가 오래 살아야 네가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는 거야. 혹시 아니? 내가 너 대학도 보내줄지?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숙자 잘 모시도록 해.
그게 네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알겠니? 어린 나이에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던 저는 안주인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학교를 보내준다는데 저한테는 이보다 고마운 일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까지 보내준다니 제 처지에 언감생심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숙자가 말도 안 되게 저를 괴롭혀도 꾹 참고 버틸 수 있었어요. 숙자가 애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고 제 이름이 아닌 식모라고 불러도 불평조차 하지 않았어요. 학교만 다닐 수 있다면 저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었거든요. 지가 해야 할 숙제를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저를 힘들게 해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숙자랑 친한 친구들 중에 못된 기집애가 셋이 있었는데 그중 경자는 아주 저를 못살게 굴곤 했어요. 숙자야 저를 돌봐주는 집 딸이기도 하고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유기도 해서 내가 참고 산다지만 경자는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가 숙자보다 더 저를 업신여기고 괴롭히니까 그게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굣길에 근처 남학교 학생들이 지나가면 고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이러는 거예요. 명자야, 넌 숙자네 집 식모 주제에 우리랑 같이 학교까지 다니니 얼마나 영광이니? 고마운 줄 알고 살아. 부엌대기로 살아야 하는 너를 우리랑 똑같은 교복 입고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해주는 게 어디니? 왜 말이 없어? 넌 주인 잘 만나서 호강한다고 숙자한테 감사 인사 안 하고? 얘 숙자야, 명자 저녀는 어쩜 저렇게 배은망덕한 거니? 네가 너무 무르게 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부리는 사람은 따끔하게 가르쳐야 주인 무서운 걸 알고 기어오를 생각을 안 한다고. 하여간에 숙자 넌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경자는 어떻게든 제가 숙자네 식모라는 걸 남학생들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기차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면서도 숙자 비위를 맞추려고 얼마나 아부를 떨어댔나 몰라요. 그럴 때면 숙자는 씩 웃으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눈치였어요. 안 그래도 숙자를 등에 업고 저를 괴롭히던 경자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더더욱 저를 못살게 굴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경자가 좋아하는 옆 학교 남학생이 제가 편지를 보내온 게 화근이었죠. 사실 저는 남자가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아놓고는 열어볼 생각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남학생한테 편지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경자 고년이 제 가방을 뒤져서는 애들 앞에서 큰 소리로 편지를 읽어댔지 뭐예요. 40년도 넘은 일이라서 정확한 편지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마디로 저를 좋아한다는 것과 사거리 빵집에서 만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식모살이 하는 주제에 언제 승민 오빠는 꼬셔선 이런 연애 편지까지 주고받잖아. 숙자야, 니네 어머니한테 말해서 쟤 좀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니? 명자 행실을 봐선 언제고 주인집 어른들 얼굴에 먹칠할 게 뻔하다고. 하여간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는 벌써부터 남자랑 연애질할 생각을 하니? 주체도 모르는 년이 말이야. 정작 당사자인 저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경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 꼴이 하도 가짜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해주었죠. 경자 너 부러워서 그러는구나. 그럼 네가 나 대신 빵집에 나가렴. 난 남자한테 관심 없으니까 네가 그 오빠랑 연애를 하든 살림을 차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아 맞다. 그 오빠는 나 안 좋아하지? 어쩌니? 네가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못 살던 사람이 널 안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서. 아 가여운 경자.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연기까지 해가며 경자 속을 박박 긁어버렸어요. 제 말에 반아이들은 키득대고 웃었고 숙자도 웃음을 못 참겠는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애써 웃음을 참고 있더라고요. 저를 망신 주려고 떠들어댔던 경자는 정작 자신이 망신살 뻗치게 되자 미친 망아지처럼 방방 뛰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비참해지기만 할 뿐이었죠. 이제 반아이들은 경자를 불쌍하게 바라볼 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경자는
애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놀리거나 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제가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로서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먹혀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나니 왜 진작 이러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더군요. 15살까지 살기 힘들까라고 했던 숙자는 20살 생일도 거뜬히 넘겼어요. 덕분에 저는 숙자와 함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사실 제 성적을 생각하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제 역할은 대학 공부가 아닌 숙자를 곁에서 돌보는 거였기 때문에 학교도 전공도 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들어간 대학은 태릉 근처에 있는 모 여대였어요. 요즘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다들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지만 사실 당시만 해도 제가 나온 그 대학은 그리 쳐주질 않았어요. 처음엔 이런 대학밖에 못 들어가는 숙자한테 야속한 마음도 있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몸도 약한 숙자가 대학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덕분에 저도 대학물을 먹게 된 거고 말이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대학 공부를 하자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숙자는 마음이 콩밭에 가버렸지 뭐예요. 근처에 있는 육사생도랑 언제 눈이 맞았는지 강의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땡땡이를 치기 시작하지 뭐예요. 숙자야, 다른 건 몰라도 강의는 제대로 들어야지. 그리고 그 남자는 육사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주 밖에 나온다니? 정말 육사 다니는 거 맞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육사에 다니면 일반 대학생들보다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게 툭하면 숙자를 불러내 데이트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숙자는 제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자기 연애 방해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야, 건방지게 남의 연애에 끼어들지 마. 우리 영준 씨가 다 나을만 하니까 나오는 거지. 아무렴 육사생도라고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니? 솔직히 너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내가 집안 좋고 인물도 좋은 육사생도 만난다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괜히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허튼 소리 짓거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겠니? 사실 숙자가 누굴 만나든 저는 상관은 없었어요. 다만 숙자가 강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출석 미달로 학점이 F가 뜰 게 뻔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아주머니께 혼이 나니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고 나 역시 강의를 빠지고 숙자를 따라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제가 그러겠다고 해도 숙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기어이 사달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 숙자가 만나는 남자가 가짜 육사생도였던 거였죠. 거기다 이 인간은 대학은 근처에도 안 가본 중졸로 중국집 배달부와 세탁소 배달 일을 하다가 돈 있는 여자를 꼬셔 등쳐먹고 사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숙자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어요. 숙자야, 다 잊고 훌훌 털어버려. 세상에 남자가 한둘이니? 대학 졸업하면 아주버니께서 좋은 혼처 알아봐 주실 거야. 너한테 걸맞는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이번엔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어. 안쓰러운 마음에 옆에 앉아 숙자를 달래보았지만 숙자는 쉽게 떨쳐내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배신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뒤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세상에나 숙자가 그 남자 애를 가졌지 뭐예요. 그 일로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고 숙자가 그리고 제가 대신 아주머니 아저씨의 욕바지가 되고 말았어요. 니년이 니 할 일도 않고 한눈을 팔아서 이 지경에 이른 거 아니냐. 우리가 왜 그 비싼 등록금을 조금에 너 대학에 보냈는데 우리 숙자 제대로 보살피라고 그런 거잖아. 이제 어쩔 거냐? 우리 숙자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해 바이년아. 내 딸 인생 이제 어쩔 거냐고. 아주머니는 제 머리채까지 잡아 흔들며 악을 쓰셨어요. 하지만 저라고 뾰족한 방법이 있겠어요. 그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 뿐이었죠. 아주머니는 정작 사고를 친 당사자인 숙자는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이후로도 화가 치밀 때마다 숙자가 아닌 제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셨더랬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이후에 벌어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숙자는 중절 수술 이후 몸이 많이 상해서 결국 그해 겨울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 일로 아주머니 아저씨는 시리에 빠졌고 아주머니는 몸 약한 숙자한테 중절 수술을 강요했던 아저씨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셨어요. 그리고 저는 숙자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아주머니는 그동안 공부시켜준 값도 있으니 빈손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저씨께서 사글세빵 얻을 돈은 쥐어주시더라고요. 8살부터 식모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남의 집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던 저로서는 세상 물정을 알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고향에 내려갈 엄두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남의 집살이를 하는 제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가족들한테 애초에 정인이 가족애니 하는 건 없었으니까요.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이 문제였던 저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어떻게든 대학은 졸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리 대단한 대학도 아니라서 가외자리도 구할 수 없었던지라 제가 돈벌이를 할 곳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등록금 납입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도 반도 못 모았으니 말 다 했죠. 이렇게 대학 공부는 물 건너가다 하던 그때 숙자네 큰오빠가 제 사글세방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한 집에 사는 동안 저한테 유독 잘해주었던 오빠라서 그랬는지 오빠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핑 돌더라고요. 오빠는 제게 돈 봉투를 내밀며 앞으로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 집 본처 자식임에도 식모살이를 하는 저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대접을 받고 살았던 오빠였기 때문에 선뜻 그 돈을 받기 힘들더라고요. 명자야, 그래도 네 덕분에 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덜 외로웠다. 그러니까 이건 네 오빠가 동생한테 주는 거다 생각하고 받아줘. 그래도 그렇지 돈을 어떻게 받아요. 오빠도 집 나가 살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나는 내 손으로 돈벌이를 하잖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나는 그 집 아들 아니니. 지금은 아버지가 새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있으시다 해도 나중에 그 재산은 내 앞으로 올 거다. 우리 아버지 회사가 그만큼 큰 게 다 우리 외가덕이니 말이야. 우리 외조부께서 그 재산 엄한대로 가게 안 해. 그러니 돈 걱정은 말고 어떻게든 대학 공부 마쳐라. 배워야 미래가 있는 법이니까.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 날 찾아와. 다른 건 몰라도 너 하나 먹고 사는 것쯤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때 오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다 포기하고 원래 내 인생대로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때 오빠가 건네준 돈보다 하늘 아래 내가 비빌 언덕이 생겼다는 사실이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오빠의 말대로 저는 돈벌이를 해가면서도 대학 공부를 착실히 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도 하게 되었죠. 물론 아직은 여자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던 시절이라서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레 겁먹고 포기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가 소개해준 남자와 연애를 하고 3년 끝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을 일직녀이고 외조부 손에 자란 사람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외조부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선배였던 제 직장 상사와는 막역한 사이였죠. 저나 남편의 사정을 잘 아는 직장 상사는 우리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것뿐만 아니라 결혼식까지 치러주셨어요. 딱히 주변에 가족이 없던 우리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치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을 아시고는 저희 대신 예식장을 잡아주셨거든요. 거기다 사모님께서는 결혼식 음식까지 대신 해주셨고요. 비록 얼마 안 되는 하객 앞에서 조촐하게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두 분 내외가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남편도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라서 사는 동안 주변의 도움을 참 많이 받은 것 같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연들과는 아직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니
따지고 보면 우리 부부는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이듬해 임신을 한 저는 반강제적으로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요즘에야 육아휴직도 있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걸로 퇴사의 수순을 밟는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육아와 살림을 하며 남편 벌이로 사는 게 부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심 욕구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기껏 대학 공부까지 하고 회사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등 떠밀려 집안에 틀어박혀 살게 됐다는 게 용납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젖먹이 아이를 두고 일을 찾아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겁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부업으로 억대 연봉을 이룬 가정주부가 나온 걸 보고는 저도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밖에서 일할 수 없다면 집에서 일을 해보자 싶었거든요. 먼저 제게 익숙하고 제가 잘 아는 분야의 일이어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낸 일은 다름 아닌 주식 투자였어요. 전직 증권사 직원답게 컴퓨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업이니까요. 단타로 반찬값도 벌고 주변에서 얻은 정보로 꽤 짭짤한 수익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주식으로 종잣돈을 모은 저는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남편 연봉의 1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주식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주식으로 본 돈을 종잣돈 삼아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막연히 사업에 대한 갈망만 있었지 딱히 어느 분야에 뛰어들어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투자 관련 사업을 떠올렸는데 마침 그때 숙자네 큰오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평소 자주는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그날은 오빠가 단순히 안부가 아닌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명자야, 너 혹시 보습학원 해보지 않을래? 너도 알잖아. 우리 와이프가 보습학원 하는 거. 이번에 우리 애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와이프도 미국 들어가겠다니 뭐니. 원래 와이프 밑에서 일하던 영어 선생이 인수받기로 했었는데 대출이 안 된다나 봐. 갑자기 못하겠다고 그러네. 오빠, 내가 학원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와이프 밑에서 오래 일한 실장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일을 참 잘해. 그 친구한테 배워가면 하면 될 거야. 이미 그 지역에서 오래 자리 잡아놓은 학원이라 수익 면에선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손해 나면 오빠가 물어줄게. 남한테 넘기려니 좀 아까워서 그래. 오빠랑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어요. 주식으로 본 돈이면 따로 대출을 안 받아도 인수가 가능하긴 하겠더라고요. 거기다 우리 아들도 학원을 보내야 하니까 학원을 운영하면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으니까 좋겠더라고요. 예정에 없던 제안이었지만 생각할수록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상의했더니 남편도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어차피 뭘 해도 하려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잘 안 됐을 때 타격이 적은 학원으로 해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보습학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장을 하게 됐고 그럴수록 욕심이 생겨서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교육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했어요.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가정주부가 자식들 키우랴 학원 운영하랴 대학원 수업까지 받는다는 건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과 남편이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들 녀석이 장성에 결혼을 한 이후에는 며느리가 제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손자 손녀도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며느리도 더 학원 사업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제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는 조금도 없어요. 한 5, 6년 정도 더 현역으로 활동하다가 남편과 함께 캠핑카 몰고 전국을 돌며 국토 여행을 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랍니다. 아직은 일 욕심이 많아서 당장은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 참 좁다고
하루는 학원 앞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지 뭡니까. 숙자 옆에 붙어서 저를 괴롭히던 3명 중 하나였던 앤데 세월이 흘러서 그런 건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애라서 그랬는지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얼굴은 알아보면서도 선뜻 이름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 너 명자 아니니? 숙자네 집에서 식모 살던 명자. 나 기억 안 나? 경숙이잖아. 이름을 듣고 나니 단번에 40년 전 그때 경숙이의 얼굴은 물론 그 패거리들까지 죄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 기억난다. 그동안 잘 지냈니? 뭐 그럭저럭. 근데 네 손자도 이 학원 다니니? 경숙이의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아무래도 얘는 제가 손주를 데리러 학원에 온 할머니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이 됐거든요. 뭐 그렇지. 그렇구나. 우리 손녀딸도 이 학원 다니거든. 근데 우리 며느리 말로는 이 학원에 등록하기 꽤나 힘들다고 그러던데? 네 손주도 공부를 좀 하나 보다. 우리 손녀딸도 여기 등록시키느라 며느리가 엄청 고생했거든. 아참, 내 정신 좀 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너 동창회 안 나올래? 여고 동창들끼리 40년 가까이 매년 만나고 있는데 애들한테 네 얘기하면 다들 보고 싶어 할 거야. 다음 주 토요일에 땡땡역 앞에 있는 갈비집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거든. 그날 시간 괜찮으면 너도 나와라. 모르긴 해도 경자가 아주 널 보고 싶어 할걸.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어쩌면 재수없는 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지 잠깐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도 기분이 확 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동창회는 거절할까 하다가 이렇게 피하면 더 나를 우습게 알 것 같아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겠지만 하필 그날은 3시에 본원에서 입시 설명회가 있어서 기사를 데리고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예약된 룸 안에 10여 명 남짓한 여고 동창들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꿈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경자를 비롯해 경자 패거리 중 하나였던 영순이, 그리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애들까지 죄다 저를 향해 레이저 같은 눈빛을 쏘더라고요. 어찌나 노골적으로 대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는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가시에 찔리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이게 누구야? 숙자네 식모 살던 명자잖아. 뭘 또 여기 온다고 그렇게 빼입고 왔니? 하여간에 못 사는 것들이 남들 앞에 보이는 거야 그렇게 신경을 쓴다니까. 숙자 죽고 그 집에서 쫓겨났다더니 어디서 뭐라고 산 거니? 경숙이가 너 봤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나 모른다. 난 네가 하도 소식이 없길래 어디서 굶어 죽나 않나 걱정했잖니. 제게 자리에 앉으란 말도 않고 40여 년 만에 만난 동창을 세워둔 채 인신공격부터 하는 걸 보니 경자 얘도 여전한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모양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얘 앉을 자리도 마련 안 해주고 떠들었네. 우리가 특별히 너한테는 회비 안 받을 테니까 앉아서 고기 좀 먹어라. 못 먹고 산 게 한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식탐이 많다는데 병자 얘도 그럴 거 아니니? 잘 사는 우리가 불우이웃 돕는다 생각하고 밥 한 끼 사주자고. 얘들아, 니들도 동의하지? 그러자 다들 한 목소리로 그러라고 하더군요. 딱 봐도 제가 오기 전에 이러자고 짠 것 같았어요. 하는 짓거리가 하도 가소로워서 일단은 장단에 맞춰주었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경자가 종업원을 불러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소 등심으로 주고 이쪽 불판에는 돼지갈비 1인분 올려주세요. 얘가 워낙 못 먹고 살아서 소고기는 맛을 모르거든요. 안 그러니 명자야? 1인분으로는 모자르려나? 2인분씩 해줄까? 아니, 그거면 충분해. 이후에 약속이 있어서 많이 먹을 생각은 없거든. 얘 좀 봐. 니 깎게 무슨 약속이니? 보아하니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빌려서 입고 달고 온 것 같은데 어릴 때도 거지 가서 살던 애가 세월 흘렀다고 뭐 그리 달라졌겠어? 참, 네 남편은 뭐라는 사람이니? 경자는 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지 저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주 호구조사 나온 동사무소 직원처럼 조목조목 물어대더라고요. 회사원? 무슨 회사원?
회사원도 종류가 한두 가지니?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구멍가게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말이야. 말이 났으니 말인데 내 남편은 고위공직자야. 고위공직자 아내로 살다 보니 내가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조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니. 그래서 평소에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랑은 연락을 안 하고 살아.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너랑 상대해 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라고. 나 원참. 며칠 전에 학원 앞에서 경수기를 통해 경자 남편이 5급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다 들어서 아는데 무슨 5급 공무원을 두고 지 입으로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 우리 남편이 고위공직자라 그런가 애들도 지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좋지 뭐니. 우리 아들이 K대 나왔잖니. 손자 녀석도 피는 못 속인다고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 명자 너는 자식들 대학은 보냈니? 아들 하나 있는 거 대학 공부 잘 시켜놨어. 대학은 보냈다면서 어느 대학에 보냈는지는 말 안 하는 거 봐. 별 볼 일 없는 똥통대 보낸 모양이구나? 그래 뭐 네 형편에 애들 사교육은 제대로 시켰겠니? 그래도 대학은 보냈다니 네 딸은 참 수고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 편한 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짓는데 이래서야 남편이랑 자식하고 대화를 제대로 하고 사나 싶더라고요. 경자가 한참을 자기 남편이랑 자식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뒤 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학원 실장이었어요. 제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직접 찾아 들어왔다더군요. 그러고 보니 제가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더라고요. 동창들은 다들 실장이 저와 무슨 사이일까 의심을 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실장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3시에 예정이 된 입시 설명회가 1시로 당겨졌습니다. 수원에 새로 오픈하는 분원 오픈식이 겹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일어날까 하던 참이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들 벙찐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특히 경자는 얼굴이 흑빛이 돼서는 아랫입술까지 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애써 제 흠을 잡으려 들더라고요. 원장? 아니 니깎게 무슨 원장이야. 너 뭐 다단계 회사라도 다니니? 그 말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일어날까 했는데 경자의 태도에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넌 어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저속하니? 네 수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줄 아는 모양이구나. 나 학원 사업해. 경숙이는 그날 봐서 알지 모르겠구나. 그날 우리가 만난 학원 말이야. 그거 내 거야. 조그만 보습학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초, 중고, 수능까지 전담하는 학원으로 키웠어. 서울에 본점을 포함해 총 4군데 학원이 있고 지방에 분점이 5개 있어. 아, 이번에 수원에 오픈을 하니까 6개네. 그러자 동창들은 입을 떡 벌리고는 부러운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경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떻게든 끝까지 저를 깔아뭉개려고 또다시 자기 남편과 아들 자랑을 해대는데 그게 참 안 돼 보이더라고요. 네 경자야, 그만 좀 해. 그게 네 인생이니? 네 남편 인생이고 네 아들 인생이지. 그리고 5급 공무원은 고위 공직자라고 안 그래? 급으로 사람을 나누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그리고 K대 나온 네 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네 아들 잘난 거 말하려면 그걸로 끝내면 되지. 왜 엄한 내 아들까지 들먹이니? 난 너한테 우리 아들이 똥통대학 나왔다고 한 적 없는데 왜 그렇게 단정 짓는 거냐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내 아들 서울대 나왔어.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그리고 내 남편은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던 대기업 임원이야. 그런데 말이다. 난 그거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아. 왠줄 아니? 내가 이룬 게 아니니까. 네 말대로 나는 숙자네 집에서 식모살이하며 자랐어. 그랬던 내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박사 학위 따는 게 난 더 자랑스러워. 그건 온전히 내가 이룬 거니까. 그런데 너는 어떠니? 네 남편이랑 아들 자랑밖에 할 게 없잖니. 60년을 살아오면서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온통 남의 자랑뿐인 거잖아.
정작 넌 뭘 했는데? 할 말 없지? 그게 너랑 나의 차이야. 난 남들보다 못한 식모에서 출발했지만 내 인생을 한순간도 허투루 보낸 적 없이 열심히 살았고, 넌 늘 주변 사람들 흉이나 봐가면서 남편이 이룬 성과, 아들이 이룬 성과를 네 것인 양 자랑했을 뿐이라고. 정작 네 인생을 이렇다 할 명함1장 내밀 수준도 안 되면서 말이지.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잘 알아들었으면 제발 창피한 줄 알고 나이값 좀 하고 살아. 아, 오늘 점심 잘 먹었다. 이 집 양념 돼지갈비 참 잘하네. 아주 씹는 맛이 제대로다 얘. 그럼 나는 바빠서 먼저 간다. 그렇게 저는 실장을 앞세워 룸에서 나왔어요. 제가 룸에서 나가고 나자 안에서는 탄식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지성질에 못 이겨 악을 쓰는 경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러게, 왜 잠자는 사자의 쿼터를 건드린답니까? 처음부터 경자랑 동창들 길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아직 마음의 수양이 부족해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속은 아주 시원하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숙자는 식모 명자가 아니라 교육학 박사이자 학원 원장 정명자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예쁜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